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맡은 신영조입니다. 자, 저희는 환경공학이 개론이라는 책으로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그리고 여기 교재에서는 토양과 그 다음 지하수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환경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개론입니다. 자, 수질오염의 개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뭘까? 여기에서 이후로도 대기나 폐기물, 소음진동은 좀 에너지니까 다른 개념이 들어갑니다만, 이 오염이라는 정의가 나오게 되면 원래 자연에 어떤 것이 자연 상태에 방출되어서 이것이 물리, 화학, 생물학적 어떠한 기작을 통해서 환경이나 즉 자연 생태계나 인간에게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바로 오염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은 액체죠. 그래서 수질은 액체다 보니까 그 하천이나 호소수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 수자원에 이거 오염 물질이 들어갔는데, 배출되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오염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이것이 피해를 미칠까? 아니죠. 자연에서는 스스로 정화하는 기작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자정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정작용 또는 자정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정능력, 자정작용은 자연 생태계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어떠한 기작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개념을 더 추가할까요? 자정 능력이라는 것에다가 이것을 어떠한 양으로 환산을 시키죠. 자연이 스스로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정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환경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과 더불어 환경 용량이라는 개념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환경 용량이라는 것은 자정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양으로 환산된 것, 양으로 환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으면서 한 가지 폐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뭐 상수, 그다음에 중수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상수도의 개념에서 다시 정립하겠습니다만, 상수라는 것은 상중하죠.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가 쓰지 않은 물,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물을 얘기하고, 중수는 중간 단계예요. 뭡니까? 우리가 한번 썼다가 다시 처리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물이 중수도예요. 그 다음에 하수는 뭘까요? 제일 아래죠. 우리가 쓰고 버렸어요. 쓰고 버린 물들을 하수라고 하는데, 이 하수는 하수도 관거를 흐르는 물을 다 칭합니다. 그래서 하수고 관거 내에는 우리가 써서 버린 물, 즉 써서 오염된 물 오수와 그 다음에 빗물이나 지하수들이 침투돼서 흐르는 그러한 물이 있는데, 지하수와 우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수라는 개념에는 강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수에는 오수와 우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폐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폐수라는 개념은 바로 액체성, 고체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걸 폐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수라고 하면 어감상 오수랑 같은 개념이지만, 오수는 주로 생활오수, 영업오수, 그래서 생활상에서 쓰고 나온 물질들의 오염된 상태를 좀 칭하고 있는 거고, 폐수라고 한 건 공장폐수, 산업폐수 이러한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얘기하고 있는 물이죠. 그래서 수질 오염이라는 것, 자정 능력, 환경 용량, 그리고 그에 따른 물의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질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그 각각의 발생원을 나눠볼까요?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그래서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의 기준은 어떻게 나눈다?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는 것.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가 뭐죠? 언제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이것을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르는 게 비점오염원이에요.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이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점오염원은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니까 어떤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 아예 광거내를 분리해야 되나 같이 처리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물질을 갖다 유량이 어떻게 정도 되니까 광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물리사학, 생물학적 방법 중에서 어떠한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면 된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까지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서지는데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지? 바로 물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물은 순환하면서 비로도 내려요. 비는 어느 한 군데 우리가 내려 하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죠. 모든 대지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지를 적시면서 내려오면서 물의 특징이 뭡니까? 탁월한 용매의 성질. 오염, 지상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 또는 부유물질들 이런 것을 끌고 다니고 그 안에서 녹여내면서 이게 스스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것이 모여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하수로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수나 호소수, 그 다음 바다 이러한 지하수 자원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됐다. 그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배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없다로서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쓰고 나온 것 하수도 관거를 통해서 나가죠. 가정 오수, 가정 하수, 영업용 하수, 오수 이러한 것 다 알고 공장 폐수 아까 얘기했던 산업용 폐수 이러한 것 즉 배출되는 곳이 명확한 곳은 점오염원이 되고요. 아까 강수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각종 지상이나 다른 데서 있는 오염물질을 끌고 나와서 하천으로 모이거나 우리 수자원으로 모여있게 그래서 그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게 바로 비점오염원. 그러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은 어디에서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강우 유출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밭에다가 비료를 많이 뿌렸는데 이게 또 유입이 돼가지고 강이 하천이 오염됐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비점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은 주로 가장 비점오염원의 유동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강수입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에 대한 비주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명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이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아는 점오염원에서는 뭐라고? 방지 기술을 꼭 집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 방지 장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기적이 뭐라고 그랬죠? 물리화학 생물학적 기적. 그래서 이러한 물리화학 생물학적 기작을 다 동원을 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것, 여과 그 다음에 침전 이러한 방법들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는 뭐죠?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것 산화, 환원, 중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에 있었을 때 우리가 거의 그냥 오염물질 자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대표적인 것 하게 되면 유기오염물질이고요. 이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있었을 때는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그리고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생물학적 처리죠. 그래서 미생물 원래 자연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이 분해자이죠. 그래서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자 나중에 법규하게 되면은 분류가 되겠지만 수질에서 법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물리적인 처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응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처리로 분류가 되는데 왜 그럴까? 응집 처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각종 응집제라든가 응집 보조제라든가 약품을 넣어요. 그럼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응집 관련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약품 사용량 계산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잠깐 착각하죠. 근데 응집은 뭐다?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의 화학적 반응으로 덩어리를 키운 것이 아니라 원래 수중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미세한 물질들이
물질이 가라앉지 않는데 이것을 큰 덩어리로 키워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응집입니다. 큰 덩어리로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약품을 집어넣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질 법규에서는 물리적 처리 방법에 응집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용존 물질이죠. 용존 물질인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침전물을 형성을 했어. 그래서 가라앉힌다. 그러면 이건 뭐죠? 화학적인 침강시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집은 어디까지나 뭐다? 물리적인 처리 시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화학적 처리에도 하나 함정이 있어야 되죠. 뭘까요? 바로 흡착입니다. 흡착은 물리적인 흡착과 화학적인 흡착이 있고요. 수처리에 있었을 때는 보통 액상 활성탄 흡착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기작을 많이 접목을 해서 이해를 해요. 한데 수질 법규상에서 흡착은 뭘로 분류되어 있다? 화학적인 처리 방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분류함에 있었을 때 분명히 기억해 두고요. 생물학적 처리에는 함정이 없나요? 있지요. 산화한원 처리가 있습니다. 자, 산화한원은 화학적 처리예요. 근데 생물학적 처리에도 뭐가 있다? 산화지, 산화구 이러한 말이 있죠. 이게서 산화지 이거는 바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산소랑 결합시켜서 분해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시간을 오래 끄는 방법 또는 고율 폭기 산소 농도를 변동시키는 거 이러는 조건에 따라서 산화지라든가 산화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산화라는 화학적 기작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미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다. 자,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 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그 개념부터는 확실하게 잡고 구분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오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르니까 뭘로 해야 된다? 방지 처리는 사실상 아주 힘듭니다.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오염돼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에 있었을 때 대책은 주로 뭘 한다? 이 비점오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를 제어하자라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료, 아까 농경지 배수지에 비료를 뿌리게 되면 남는 비료가 강우에 의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남아돌 만큼 뿌리지 말자. 이제 먼저 원인을 제거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연적인 질소 공급을 유도한다. 이건 비료를 작게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료나 화학물질의 양을 자연계에 누출되는 양을 줄이자. 적게 누출시키자라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발생원 줄이자라는 그러한 개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이 왕성하게 흡수한다. 마찬가지 남아도는 비료의 양을 줄인다. 이러한 것이고 오염원과 수자원 사이에 수변 생태계를 보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수변 생태계를 보강하는 데 있었을 때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종류만 좀 알고 들어갈까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먼저 자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형이 있습니다. 자연형에는 주로 뭐가 있느냐면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그 다음 식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 인공습지, 그 다음에 침투시설, 있고요. 장치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면 여가, 와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형에는 여가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 친전 처리형, 생물학적 처리형 이러한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각각의 기작에 따라서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 조금 강우 유출수를 하천에 들어갈 때 약간 시간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비정오염 물질이 가라앉고 적게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인공습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중에 토양하게 되면 근권여가, 근권분해, 근권흡착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습지를 조성을 해놓게 되면 그 습지에 식물의 뿌리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다양한 생물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정화 기작을 높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침투시설입니다. 토양의 작은 미세한 입자들이 이 오염물질을 여과시키고 흡착하는 기작에서 줄이는 것 이거 이용하는 방법. 식생형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인공습지에서 식물에 의한 정화 이거 이용한다 그랬는데 주로 식물에 의한 여과작용, 정화작용을 녹지 경관을 살리면서 관광자원까지 높이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식생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가형, 와류형, 스크린형은 장치형이에요. 그래서 여가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와류를 형성을 시켜서 부유물질을 주로 제거하는 부유물질, 왜 비점오염원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홍수 났을 때 굉장히 뭐 나무 조각이라든지 뭔가 떠내려가죠. 이렇게 떠있는 유류 또는 남분해성 유기물질, 놈 이러한 것들을 주로 부유하는 애들을 주로 제거하게끔 하는 것이 와류형. 그 다음 스크린형 아까 여가형이랑 같습니다만 큰 쓰레기나 부유물을 처리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화학적으로 어떠한 응집을 유도하거나 침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응집 침전 처리 시설이고 마찬가지로 유기물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처리 시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형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처리하는 법규상에서의 장치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유해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이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공학에서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하면서 가끔씩 나와요. 특히 요즘처럼 유해물질,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그 위험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기본적인 건 알아둘만 합니다. 자, 우리가 수질에 있었을 때 먹는 물 기준에서 먹는 물 기준이 아니군요. 환경 기준이군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하천에 있었을 때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 4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 시안, 유기인, PCB입니다. 그래서 순, 시안, 유기인, 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규가 기기 분석 능력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분석 검출 한계라는 것을 주면서 그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는 정말 유독하기 때문에 환경 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순, 시안, PCB, 유기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시안과 유기인이 없네요. 근데 순과 PCB는 나와 있네요. 자, 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나나타병. 자, 미나나타병 같은 경우에는 뭐다? 바로 미나나타식에서 그러니까 무기수은을 방출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환경상에서 자연 생태에서 방출되어서 유기수은으로 바뀌었어요. 유기수은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다시 인류에게 조금씩 흡수가 되면서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죠. 중독 증상, 즉 생축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계속 축적되면서 우리 몸에 각종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미나나타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운동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청력장애, 정신장애 이런 식의 신경장애 쪽으로 오는 질병 중에 하나도 헌터 러셀 증후군이 있습니다만 수는 수미, 미나나타병,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카이, 그래서 카드뮴은 이따이병. 카드뮴은 칼슘 대사 장애를 방해해요. 그래서 칼슘 대사 장애를 방해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뼈 속에는 칼슘이 많이 있어야 뼈를 튼튼하게 골조직을 만들어주는데 이 칼슘 대사 장애를 방해하다 보니까 칼슘을 다 내보내버리고 카드뮴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카드뮴은 뼈를 튼튼하게 붙잡아주지 못해요. 그럼 온몸의 뼈가 비틀리면서 깨지는 현상. 엄청 아프죠. 아파. 이따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따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온몸이 뒤틀려요. 뼈가 튼튼하게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뒤틀려서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해서 이따이 병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시아는 우리 청산가리
이게 이제 KCn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독한 물질. 근데 여기에는 없고요. 이거는 또 뭐죠? 중금속은 아니에요.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시안이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화학적 처리 방법에 있을 때 대표적인 산화처리법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댔죠? PCB 있댔어요. PCB는 대기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자, PCB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물질로서 환경 호르몬 물질의 네 가지 특성이 뭡니까? 독성이 있으면서 생축적성이 있고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성, 생축적성, 안정성, 장거리 이동성 이 특징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이것이 생축적성, 다른 말로 지용성이죠. 기름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분으로서 모든 물질이 나가는데 우리 몸의 저장고인 지방의 축적됨으로 해서 나가지 않고 그 농도가 계속 농축이 된다. 그로 인해 가지고 독성,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독성이 주로 우리 몸에 피해를 미치는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은 주로 호르몬, 환경 호르몬, 즉 호르몬 대사작용 이러한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PCB입니다. PCB가 누출되어서 오염 사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카네미우증이죠. 그래서 흑색 색소 침작이라는 피부병, 사지 탄력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카네미우증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에 파킨슨씨병, 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도 불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불소는 나중에 화학적인 정지를 할 때 산화하는 ORP가 오존보다도 강해요. 오존보다도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산화력이 커요. 즉 자기 자신은 환원하려는 성질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을 모조리 다 분해를 시키는데 우리 자연 상태에 많은 물까지도 분해를 시키죠. 물까지 분해해서 반응성이 강한 라디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소는 저농도에 노출되어도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다. 반응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보통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 유리재질, 그 다음에 이런 사기재질인데 이 유리나 사기재질 주요 구성성분이 산화규소류죠. 그런데 이런 애들까지 다 분해를 시켜요. 다 반응을 시켜서 분해시키다 보니까 유리, 사기, 에나멜 이게 바로 사기 조직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분해시킨다. 근데 산화력이 세니까 아주 저농도에 있을 때는 우리 이 속에 있는 각종 유기물들을 다 산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충치라든가 이러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농도가 진해지면 어떻게? 우리 치아가 바로 사기, 에나멜 조직이죠. 우리의 치아까지도 다 부식을 시켜요. 그게 뭡니까? 반상치. 이가 시커멓게 다 산화되어 버린 거. 이게 반상치인데 불소가 우리 음용수에 너무 많으면 반상치라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게 되기 때문에 불소는 고농도도 저농도도 안 되는 적정 농도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영향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 이제 화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환경공학에서는 가끔 화학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화학에 대한 기본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pH, 수소이온 농도예요. 자, 수소이온 농도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다? 수소이온 농도의 정의죠. 자, 수소이온 농도의 정의는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의 몰 농도죠. 몰 농도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다 라는 것인데 그럼 이건 나 다 알고 있어. 이걸로 끝나야 되나요? 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몰 농도다 보니까 몰 농도 로그까지 지었으면 지수순으로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pH가 0에서 14까지 있죠. 그러다 pH에 대한 거 수소이온 농도인데 수소이온 농도는 물이 해리되면 수소노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용해도 적, 물의 용해도 적 또는 물의 그러니까 이온화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의 이온화적 또는 이제 용해도 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물이 H2O가 물에 들어가면 수소이온과 수산화기온으로 나눠지는데 용존되어 있는 물질의 몰 농도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용해도죠. 이것이 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물은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25도씨일 때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것을 물의 이온화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보통은 온도를 기준제, 상호제, 컨스탄트하게 놓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러한 정의가 있는데 요 정의에는 요러한 배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서로 평형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pH가 정의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까지 나갔다? 바로 물의 이온화적이라는 개념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물의 이온화적이라는 개념으로서 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잠깐 우리 교재에는 뒤에 용해도와 용해도적이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화학 물질이 어떤 수중에서 이온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온화가 되어 있어서 이 녹아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용해도적입니다. 어떠한 물질이 이것이 평행 상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와 이온화된 형태가 이 결합된 형태로 가는 반응과 이온화된 형태로 가는 반응이 동시에 똑같다. 그것을 평형 상태라고 하고 이럴 때 일정하게 녹아있는 물질의 몰 농도의 곱이 일정해지더라. 그래서 평형 상태의 용해도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용해도적과 지금 녹아있는 물질의 몰 농도의 곱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크다 작다로 더 녹아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아니 이제 더 이상 녹지 않고 침전물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판단할 수 있어서 용해도적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해지기 때문에 물의 이온화적이다 라고 요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물의 이온화적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둘이 곱해서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서 변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크다? 바로 수소이온 농도가 크다. 그 개념이 어떻게? 요것의 반은 P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게 될 경우 그럼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비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얘가 만약에 수산화이온 농도가 더 크게 된다 이러면 알칼리성이다 라고 표현한 거. 이건 너무 상식이죠. 그래서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이 바탕이 되는 건 물의 이온화적이고 이온화적은 용해도적이란 개념인데 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우리 교재에 이온화적이다라고 해서 KW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KW를 물의 이온화적 또는 이온화 상수가 아니고 이온화 상수는요. 우리 교재에는 해리 상수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수중에서 이온화가 될 때 이때 이온화 상수라는 것은 이온화된 물질과 이온화되지 못한 물질,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의 서로 몰 농도의 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 상수는 만약에 이게 MX, 이 M2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2m 플러스 그 다음에 x 이 마이너가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의 용해도적 KSP 같은 경우에는 녹아있는 물질의 몰에 대한 몰 농도에 대한 곱인데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된다? 위로 지수로 올라가요. 그래서 n 플러스의 제곱 곱하기 x 2 마이너라는 식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을 때 어떠한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라는 것은 용해되지 않은 물질과의 몰 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M2X라는 것의 몰 농도에다가 KSP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이온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교재에서는 이온화적, 물에 대한 이온화적이 이온화 상수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온화적 상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까요? 물은 KW는 물의 이온화적이라고 하면서 또 뭐 이온화 상수의 곱 또는 이온화적 상수예요. 이온화 상수와 이온화적 상수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온화적 상수다라고 여러분이 적자 하나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상수의 곱이나 이온화적 상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온화 상수는 이렇게 용존되어 있는 물질, 이온화된 물질과 용존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몰 농도의 비로서 나타내는 것. 우리가 교재에는 이제 해리 상수라는 개념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간단한 단위들에 대한 정의죠. 밀도, 비중, 농도 단위, 몰, 당량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pH는 워낙에 수질에 있었을 때 바로 계측 가능하면서 수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먼저 빼서 이온화적이나 용해도적을 미리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미리 먼저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 들어갈까요? 밀도입니다.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죠. 우리 교재에 정오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질량 그램 나누기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우리가 물의 밀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뭡니까? 물의 밀도는 1kg/L.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위들은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될 만큼 단위를 좀 잘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1kg/L다라는 거 기준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비중이 1이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비중이 1이다라는 건 액체에서 무조건 무엇을 기준으로?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얼마다예요. 비중이 1이다라는 것은 물의 밀도와 같다. 그래서 비중이 1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단위를 그냥 대입해서 무게와 부피를 환산할 수 있다. 너무 쉬운 얘기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비중량이라는 비중량 나옵니다만 일단 비중량은 중량을 부피로 나누는 것이고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건데 여기에서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는 비중량이라는 개념보단 비중이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비중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의 밀도에 대한 비. 그러면 액체는 어떤 표준 물질에 대한 비.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는 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타내고 있는 게 비중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라서 말까지 엮입니다. 자, 농도 단위 들어갈까요? 이제 확인합니다. 자, 농도 단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ppm인데요. ppm은 아무런 단위가 없어요. 아무런 단위가 없이 얘는 뭘 의미하고 있다? 10의 -6승이라는 단위, 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분율이라는 것은 옆에 단위를 똑같은 애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ml per 큐빅미터, mg per 킬로그램 이러한 식으로 무게면 무게, 부피면 부피 똑같은 단위로서 10의 -6승이라는 분율만 맞춰주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물의 밀도가 1kg/L니까 보통 우리가 ppm으로 나누는 것, 즉 수질에 있었을 때 오염물질, BOD, COD, DO 이러한 거 ppm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바로 어떻게 이 분율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바로 물의 밀도를 고려해서 바로 환산을 시켜줍니다. 자, 어떻게? 물 같은 경우 mg/L는 어떻게 됩니까? 자, mg/L는 1kg인 mg의 10의 6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mg은 kg의 10의 -6승. 따라서 이거는 이 물의 밀도를 따졌을 때 mg/L라는 것은 바로 10의 -6승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ppm이다 라고 우리가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ppm mg/L구나 라는 것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pHm은 10의 -8승, ppb는 10의 -9승, ppt는 얼마? 10의 -12승. 여기까지는 수질에서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퍼센테이지도 10의 -2승인데 1%는 10의 -2승이니까 ppm으로 따지면 ppm이 10의 -6승 그러면 결국은 10의 4승 ppm을 해줘야 10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위 환산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이름을 부르듯이 편안하게 될 만큼 단위 환산에서 익숙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퍼밀이 나오는데 퍼밀은 우리 수질에서 딱 한 번 나오죠. 어떻게? 헬수의 염분 농도를 나타낼 때 35%이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염분 농도를 나타낼 때 이건 천분율이에요. 10의 -3승. 따라서 1%은 뭐다? 0.1%이다. 다른 말로는 10의 3승 ppm이다. 이러한 단위는 내 이름을 부를 때 익숙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1%가 10%이고 그렇게 되면은 10의 4승 ppm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ppHm은 10의 -8승이니까 10의 -2승이 되려면 10의 6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10의 6승 ppHm, ppb는 10의 -9승 그러니까 10의 7승. 이거 전부 익숙해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공정시험법에 보게 되면 이 ppm이나 ppHm 그 다음에 퍼밀 각종 단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퍼센테이지란 단위에 대해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 퍼센테이지는 용액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뭐 볼륨 퍼 볼륨 퍼센테이지, 웨이트 퍼 웨이트 퍼센테이지 이렇게 무게와 부피의 많은 비율로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서서 밀도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처럼 웨이트 퍼 볼륨이라고 해서 무게와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로 나타낼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물의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그렇게 물의 밀도를 계산해 주는 건 좀 곤란하니까 어떠한 특정한 무게 비의 퍼센테이지다 아니면은 부피 비의 퍼센테이지를 할 때는 볼륨 퍼 볼륨, 웨이트 퍼 웨이트라는 표시를 하게 되지만 아무런 말 없이 용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다라고 표현이 됐을 때 공정시험법에서 뭐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웨이트 퍼 볼륨이라는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정시험법상에서 용액에 대해서 별다른 표시 없이 퍼센테이지로 표현됐을 때는 우리는 뭐 웨이트 퍼 볼륨이라는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김에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에 표준 상태라는 게 정의되어 있죠. 자, 표준 상태는 뭡니까? 0도시 1기압 상대습도 0%라는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0도시 1기압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받는 건 주로 기체 부피의 변화죠. 물은 그닥 많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긴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기체는 27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273도만 되어도 벌써 2배가 되지요.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부피의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표준 상태라는 걸 정의를 해놨다. 그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 상대습도 0%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 단위까지 정리가 다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몰과 당량 이러한 개념인데 몰이라는 개념과 당량이라는 개념은 환경공학의 기본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를 나타내는 개념 아까 뭐 퍼센테이지도 있고 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몰은 뭐다? 대문자로 M으로 표현되면서 이것은 몰 퍼 리터라는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리터당 1몰이 녹아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량은 뭡니까? 노르말 농도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당량 농도라고 표현을 해서 주로 용액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당량가라는 것은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얘가 원자가 반응할 수 있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어진 값이에요. 우리 교재에 정오되어 있나요? 이큐빌런트 퍼 리터라는 단위로서 되게 되는데 이 당량이라는 이큐빌런트 당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원자량이 있으면 원자량 또는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되겠죠. 얘네들을 뭐 반응하는 원자가로 나눠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자량이 1이고요. 그리고 1당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몰 농도가 이코르 이큐빌런트 당량가가 돼요. 1몰은 1당량가라고 할 수 있죠. 1g 당량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분자량은 이게 이제 원자죠. 원자량은 16인데 얘는 지금 산화수가 2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8g이죠. 이것의 1g 몰 수는 16g이지만 이것의 당량가를 하면 1g 당량가는 8g이 돼요. 그래서 얘는 몰 농도가 반한 당량가가 틀리게 되죠. 그래서 요 당량이라는 개념이 왜 그럴까? 우리는 화학 반응에 있었을 때 얘네들이 1g이 1g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이 반응한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얘네들이 각각의 반응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할 수 있는 이온 교환할 수 있는 전자수 이러한 것들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하는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서 거기에 맞는 질량을 환산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당량가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 같은 경우 원자가,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갖고 있는 산화수, 이온가, 그 다음에 또 뭐 각종 이게 여러 가지 분자가 막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인데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떠한 산화수로 반응한다. 그랬을 때는 뭐 산화환원할 때 주고받는 전자의 수 이것이 바로 나누어지는 산화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량가, 몰 농도,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는 개념 정확하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각
각종 용량 계산이나 투입되는 화학 약품 계산, 반응에 대한 계산, pH 계산 아주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이온화적, 그다음 그러니까 용해도적 이러한 개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pH, 수소이온의 몰 농도였죠. 그다음에 당량가는 어떻게 반응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즉 pH의 조정, 그다음에 투입되는 약품량, 사용량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할 때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단위가 이러한 당량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 몰 농도와 당량 표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나왔어요. 뭡니까? 바로 EQM이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EQM도 어디에 돼 있다? 환경오염 공정시험법, 환경공정시험법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당량은 반응하는 산화수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하는 산화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항상 어떠한 반응,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는 대표 물질로서 환산시켜서 농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도, 알칼리도 같은 것이 CaCO3로서 환산해서 표현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항상 이 물질로서 하게 되니까 그 당량가로 아예 표현을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EQM 입니다. 자, EQM은 뭐냐면 100만 단위 중량 속 용액에 포함된 중량의 수치가 일정 화학 당량에서 같아지는 양.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결국은 뭔 소리다? 얘는 그러니까 ppm 단위로 나타내는 당량가로 환산되어 있는 거예요.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다. 밀리 이퀴벌런트 퍼 리터다. 즉 노르말 농도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EQM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QM이라는 단위 우리 교재에 그냥 노르말 농도는 10의 3승 EQ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밀리 이퀴벌런트 10의 마이너스 3승 당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EQM에 대한 개념까지 잡으면 몰, 당량, 몰 농도, 당량 농도라는 개념 전부 다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량이란 개념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던 용해도와 용해도적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자, 용해도는 어떠한 물질이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중량을 부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일단 고체일 경우에는 용매 100g당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정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농도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고요. 용해도라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잘 녹아 들어간다를 나타내는데 녹아 들어간다 액체예요.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녹아 들어가죠? 고체가 녹아 들어가거나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액체는 녹아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혼합된다, 섞인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용해도는 고체의 용해도와 액체의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고체의 용해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가 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체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녹아 들어가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이게 잡고 있는 손이 느슨해지죠. 느슨해지니까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수중 액체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증가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온도의 영향을 받고요. 대체적으로 고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커진다 또는 흡열 반응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다? 바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용해가 잘 된다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흡열 반응이다. 라는 표현이 맞아떨어지게 되고요. 기체는 반대입니다. 기체는 이미 잡고 있는 손이 없이 분자가 개별적으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냥 더 많이 도망갈 수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는 힘과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 힘이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고체는 그냥 녹이면, 잡혀있는 손을 녹이면 되는 거였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교재에는 헨리의 법칙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이중 경막설이 있습니다. 루이스 위트만의 이중 경막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액상이고요. 이게 기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기체상에 있는 그 물질의 농도는 P라는 분압을 갖고 있고, 액상에서 그 물질에 있는 농도는 C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물질이 서로 상해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평형이 되는 상태까지 이것의 분압차와 농도차에 기인을 한다. 자, 그럼 다른 말은 뭐냐면, 이 어떠한 물질이 액체에 녹아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것이 기상에서 액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이 기상에서 액상으로 들어갈 때 이 기체상에서는 많고 액체상에서는 적을 때 이것의 분압차가 바로 그 힘의 추진력이 되고, 여기에 농도차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의 추진력이 되는데, 이것이 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갔으면 반대로 또 날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용존산소를 한번 예를 들까요? 용존산소는 탈기계수와 제폭기계수가 있습니다. 탈기계수는 뭐 액상에서 기상으로 날아가는 데 사용되는 반응속도 상수, 그 다음에 폭기계수는 기상에서 액상으로 들어가는데 반응에 소요되는 반응속도 상수.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갈까요? 물론 화학적인 것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이라는 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공학에서 적용되는 화학 범위 안에서는 거의 모든 반응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속도 상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학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환경공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어떠한 현상들을 이해를 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속도 상수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속도 상수, 탈기계수가 이 K1이고요. 제폭기계수가 K2죠. 그랬을 때 온도가 서로 똑같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반응속도는 증가되지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율이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유롭게 기체가 되어가는 것, 즉 분자가 에너지가 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아지니까 액상보다는 기상이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탈기되는 계수가 더 빨리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액체로 녹아 들어가는 계수는 훨씬 더 증가율이 낮다라는 거죠.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증가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는 뭐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체적으로 용해도가 떨어지게 된다. 물질별로 틀립니다. 자, 왜 물질별로 틀린다? 기체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성분이, 분자의 성질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SO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수증기 날아다니는 수증기까지 잡아 당기면서 녹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조회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뭐 찬소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농도차가 있거나 압력차가 있어서 추진력을 밀어줘야 녹아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그 성분에 대한 성질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P는 HC. 어떠한 여기 지금 어떤 물질이 두 상간에 이동을 할 때, 기체 물질이 액체에 녹아 들어갈 때, 또는 액체 물질이 기체상으로 날아가 휘발될 때, 이것은 기상에서는 분압차, 그리고 액상에서는 농도차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에 헨리 상수를 주어서 P는 HC라고 두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는 기체는 뭐다? 바로 분압차에 의해서 농도차에 의해서 물질의 상이동을 하는 물질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SO2라든지 HCl이라든지 물에 너무너무 녹으려고 하는 성질, 반응성이 강한 기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NO는 물에 녹지 않죠. NO2라든가 이렇게 물에 잘 녹지 않으려는 성질의 기체들은 바로 이러한 헨리의 법칙을 잘 만족한다라는 거. 헨리의 법칙 적용함에 있었을 때 기체 용해도랑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대기에서도 어디에서도 이제 기상과 액상 간의 물질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안에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차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온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반응속도 상수의 증가율이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례 상수, 이건 뭐 분압과 이제 온도와의 그 차이죠. 이산기체 상수. 그 다음에 뭐 농도, 분압차 이것도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불순물질의 양, 이건 뭐 탈기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 기체 본체에서의 농도가 뭐예요? 바로 압력이에요. 압력과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가 있습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체에 대한 용해도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앞서서 우리가 물의 이온화적 하면서 용해도적이라는 개념을 했었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AlCl3 염화 알루미늄입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Ag네요. 염화 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Ag 플러스랑 Cl 마이너가 되면 KSP 용해도적은 녹아있는 물질의 몰 농도의 곱이다. 그래서 Ag 플러스와 Cl 의 몰 농도의 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온화 상수라 그랬죠. 여기는 산이 없으니까 그냥 이온화 상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온화 상수는 녹지 않은 물질의 몰 농도와 그 다음에 녹아있는 물질의 몰 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용해도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물에 했을 때 H2O니까 H2H 플러스 그 다음에 O2 마이너였죠. 그러면 그게 이것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이것을 공용화해서 전체 공용된 식으로 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A 그 다음 그 다음에 AA, B, B라는 물질이 녹아서 A의 A승 A의 A승이 되겠죠. A의 A승 아니다. A의 A, 그 다음에 B 마이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B, A 마이너가 될 거죠. 이렇게 돼야 맞겠죠. 자, 그러면 KSP는 어떻게 된다? KSP는 바로 A의 B 플러스라는 물질은 A승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A 마이너라는 물질은 어떻게 B승이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해도 상수는 어떻게 AA, BB 분의 A, B 플러스의 A승, B의 A 마이너의 B승 이렇게 지수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예를 들게 되면 이왕이면 숫자가 많은 거 Al2, SO4의 3가 되는 것 A, B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알루미늄 3 플러스의 2몰이고요.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의 3몰이죠. 그러면 KSP는 어떻게 되죠? KSP는 바로 요 녹아있는 애들이니까 알루미늄 3 플러스의 2승 곱하기 SO4 2 마이너의 3승이라는 것이고요. K 값은 용해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바로 KSP를 원래 녹아있지 않은 이러한 결합되어 있는 Al2, SO4, S3라는 물질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물에 녹았다, 이온화되었다 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가 녹아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 용해도적 이라는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녹지 않은 물질과의 평형관계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온화 상수라는 개념으로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이게 물질이 지금은 뭐 산이랑 알칼리성이 아닌데, 만약에 이게 수소이온이다. 그러면 이게 수소이온이 해리 되는 것이다 해서 산의 이온화 상수. 우리 교재에서는 산해리 상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OH-다. 수산화기다. 그러면은 염기죠. 그래서 염기의 이온화 상수. 그래, 우리 교재에서는 염기 해리 상수라고 표현이 됐고요. 산일 경우에는 애시드라고 해서 KA라고 표현이 돼 있고, 염기 같은 경우는 베이서시티, 베이스 해가지고 KB라고 표현이 됩니다.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의 이온화 상수, 우리 교재에서는 산해리 상수, 염기 해리 상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과 염기의 해리 상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오타 있는 거 정오표 보고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반응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온화 상수는 이온화되어 있는 몰 농도로서 이온화되어 있는 것의 몰 농도의 곱인데, 곱을 계산하다 보면은 HCO3 E-가 아니라 CO3 E-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KA 해서 산 해리 상수는 H2CO3의 수소 플러스의 제곱에 CO3 E-로
요게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정어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외의 산화한원이라든가 다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